멈춰라. 당장 멈추지 못할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마부가 내지르는 다급한 비명이 눈보라 소리를 찢고 귓전을 때렸다. 뼈마디를 얼려버릴 듯한 혹한의 밤. 강원도 산골의 험준한 고갯길을 넘어가던 최정원 대감의 가마가 거친 소음과 함께 휘청거리며 벼랑 끝으로 쏠렸다. 말들은 무엇에 홀린 듯 뒷다리를 치켜들며 미친 듯이 울부짖었고, 가마 안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던 최대감은 몸이 붕 뜨는 감각과 함께 반대편 벽으로 처박히고 말았다. 공포에 질린 말, 울음소리와 거센 바람소리가 뒤섞여 마치 지옥의 아귀들이 울부짖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최대감은 흐트러진 갓을 고쳐 쓸 겨를도 없이 문을 박차고 나오며 소리쳤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험한 밤길에 산짐승이라도 만난 것이냐? 하지만 대답 대신 돌아온 것은 횃불을 든 하인들의 사색이 된 얼굴과 바들바들 떨고 있는 말들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눈아픈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백색의 지옥이었고, 그 혼란의 중심에는 말들이 발길을 거부하며 뒷걸음질 치는 눈 덮인 도로 위에 검은 물체가 자리 잡고 있었다. 마부박 서방이 횃불을 가까이 들이대자 그 검은 물체의 형상이 드러났는데, 그것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을 한 작은 아이였다. 아이는 이미 숨이 끊어진 듯 창백한 안색으로 눈더미 속에 반쯤 파묻혀 있었으나, 기이하게도 그 눈만은 부릅뜬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어 보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대감, 마님, 부정 탄 것 같습니다. 이미 송장이 다 된 거렁뱅이 아이입니다. 어서 피해 가시지요. 이런 날 객사한 귀신과 엮이면 집안에 우환이 끓습니다. 박서방은 혐오스럽다는 듯 침을 꽌뱉으며 채찍을 들어 아이를 길가로 밀어내려 했다. 하지만 최대감은 왠지 모를 기이한 힘에 이끌려 아이에게 다가갔고, 그 순간 죽은 줄만 알았던 아이의 앙상한 손이 불쑥 튀어올라 최대감의 비단 도포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그 힘은 죽어가는 자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렬하고 절박했으며, 얼음장 같은 손길이 옷감을 뚫고 최대감의 살갗에 닿자 전신에 전율이 흘렀다. 최대감은 한양 조정에서의 치열한 당파 싸움에 환멸을 느끼고 낙향하던 길이었으며, 스라의 아들 셋을 두었으나 모두가 방탕하여 가문의 앞날을 걱정하던 차였다. 그는 아이의 눈동자에서 생에 대한 끔찍한 갈망과 동시에 짐승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려는 서글픈 빛을 보았다. 박서방, 멈추거라. 이 아이를 가마에 태우겠다. 최대감의 명령에 하인들은 귀를 의심하며 웅성거렸다. 마님, 천한 거렁뱅입니다. 게다가 숨이 턱 밑에 닿았습니다. 가마에 들이시면 마님의 귀한 옷이 더러워질 뿐더러 만약 가마 안에서 숨이라도 거두면 그 부정을 어찌 감당하시렵니까? 하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최대감은 직접 자신의 털옷을 벗어 아이를 감싸 안았다. 아이의 몸은 이미 꽁꽁 얼어 통나무처럼 굳어 있었으나 가슴 한구석에서 희미하게 뛰고 있는 심장 소리가 최대감의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다. 그것은 마치 꺼져가는 등불이 마지막 기름을 태우며 호소하는 듯한 처절한 울림이었다. 가마 안은 훈훈했지만 최대감의 마음은 복잡하기 그지없었다.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일시적인 동정심이 화를 부르는 것은 아닐까 하는 후회가 밀려오기도 했다. 아이는 땡국물이 줄줄 흐르는 얼굴에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뿜어내는 악취가 가마 안에 진동했으나 최대감은 묵묵히 아이의 언손을 주물러 피를 통하게 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가마가 드디어 최대감의 저택인 99칸 기와집 대문 앞에 당도했을 때, 소식을 듣고 나온 정실부인 홍씨와 자식들의 표정은 경악 그 자체였다. 홍씨는 코를 틀어막으며 매몰차게 쏘아붙였다. 대감 노망이 나셨습니까? 어디서 굴러먹던 갯뼈다귀 같은 것을 안방에 들이려 하십니까? 당장 행랑채 구석에라도 처박아 두세요. 내 눈에 띄면 당장 내다 버릴 것입니다. 자식들 또한 아버지를 조롱하듯 비웃음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지만, 최대감은 굳게 입을 다문 채 아이를 안고 자신의 사랑채로 향했다. 그날 밤 의원을 불러 진맥을 하고 뜨거운 미음을 흘려넣자 아이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다. 그러나 깨어난 아이의 행동은 모두를 당혹게 했다. 아이는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는커녕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짐승처럼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최대감은 그런 아이에게 달수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따뜻한 아랫목을 내주려 했다. 네가 어디서 왔건 누구의 자식이건 상관없다. 오늘 밤은 여기서 편히 쉬거라. 최대감은 피로에 지친 몸을 뉘려 침구 쪽으로 다가갔다. 바로 그때였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달수가 갑자기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최대감에게 달려들었다. 안 돼. 거기 눕지 마. 죽어. 아이는 최대감의 다리를 물어뜯을 기세로 매달리며 그를 문 쪽으로 거칠게 밀어냈다. 사랑채 밖을 지키던 하인들이 비명소리에 놀라 뛰어들어왔고 격분한 박서방이 달수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패대기 쳤다. 이 은혜도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 감히 대감마님의 옥체에 손을 대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어 달수를 내리치려는 찰나 천장을 지탱하던 대들보에서 뿌지직하는 섬뜩한 파열음이 들려왔다. 모두의 동작이 멈춘 그 짧은 정적 속에서 엄청난 굉음과 함께 지붕의 석가래가 무너져 내렸다. 육중한 나무 기둥과 기와 더미가 쏟아져 내린 곳은 정확히 방금 전까지 최대감이 누우려 했던 그 잠자리였다. 방 안은 순식간에 자욱한 먼지와 흙더미로 뒤덮였고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지 못했다. 만약 달수가 최대감을 밀쳐내지 않았다면 그는 꼼짝없이 압사당에 비명행사했을 것이 분명했다. 자욱한 먼지 속에서 최대감은 멍하니 무너진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폭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낡은 석가래가 하필이면 오늘 밤 자신이 잠들려던 그 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구석에서 헐떡이고 있는 달수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도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기막힌 타이밍이었고 아이의 직감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했다. 최대감은 박서방이 쥐고 있던 몽둥이를 빼앗아 던지며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물러가라. 아무도 이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는 먼지를 뒤집어 쓴 달수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아이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다. 덜덜 떨고 있는 아이의 몸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방금 전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생명의 무게였다. 소동을 듣고 달려온 홍씨 부인과 아들들은 무너진 사랑채를 보고 기겁을 했으나 최대감의 귀에는 그들의 호들갑스러운 목소리가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직감했다. 오늘 자신이 눈보라 속에서 건져 올린 것은 단순한 거지가 아니라 장차 기울어가는 최씨 가문을 지탱할 하늘이 보낸 동아줄임을. 최대감은 아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다. 네가 그것이 무너질 것을 어찌 알았느냐? 달수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갈라진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다. 냄새가 났어요. 썩은 나무 냄새와 죽음의 냄새가. 그 한마디는 최대감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이 아이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맞지 못하는 것을 맞는 비범한 재주를 지니고 있었다. 최대감은 결심을 굳혔다. 세상이 뭐라 하든 집안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하든 이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삼아 제대로 키워보리라고. 밤은 깊어가고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지만 무너진 사랑채, 옆 행랑방으로 자리를 옮긴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최대감은 잠든 달수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10년 후, 이 선택이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가문 전체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꾸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는 조용히 등잔불을 돋우며 아이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매서운 바람이 울부짖고 있었지만 대감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봄을 기다리는 씨앗 하나가 심어져 있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렇게 설원 위에서 삐걱거리며 굴러가기 시작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강산도 변하게 한다지만 최정원 대감의 저택 앞마당에 흐르는 공기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차갑고 무거웠다. 아니, 오히려 그 냉기는 더욱 깊어져 뼛속까지 파고드는 도끼로 변해 있었다. 어느덧 20의 헌칠한 청년으로 성장한 달수는 사랑채 한 구석에 마련된 작은 책상 앞에 앉아 가문의 수입과 지출이 적힌 장부를 넘기고 있었다. 촛불에 비친 그의 옆얼굴은 조각처럼 수려했으나 눈매에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붓을 놀리는 손길은 막힘이 없었고 샘을 하는 머리는 주파날보다 빨랐다.
지난 10년간 최대감은 달수에게 글과 무예를 가르치며 친자식 이상의 정성을 쏟았으나 집안의 다른 이들에게 그는 여전히 굴러들어온 돌이자 근본 없는 천출에 불과했다. 밤늦도록 장부와 씨름하는 달수의 등 뒤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최대감의 장남 최기태였다. 이놈, 달수야. 내 방에 술상이 비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는 귀가 먹은 게냐? 아니면 이제 머리가 좀 굵어졌다고 상전의 말이 우습게 들리는 게냐? 기태는 술 냄새를 풍기며 달수의 어깨를 짚고 비아냥거렸다. 달수는 붓을 내려놓고 정중하게 그러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고개를 숙였다. 도련님, 대감마님께서 당분간 금주령을 내리셨습니다. 또한 곳간의 열쇠는 제가 관리하고 있으니 더 이상의 술은 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기태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달수의 뺨을 후려쳤다. 짝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정적을 깼다. 네, 이놈 아버님께서 오냐오냐 하시니 네가 진짜 이 집안의 자식이라도 된 줄 아느냐. 너는 눈보라 속에서 주워온 거지 새끼야. 내 피와 내 피는 색깔부터가 다르단 말이다. 기태는 분을 이기지 못해 달수가 정리해둔 장부를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흩어지는 종이들 사이로 달수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가 이내 힘없이 풀렸다. 그는 묵묵히 바닥에 흩어진 장부를 줍기 시작했다. 10년이다. 지난 1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겪어온 모멸과 멸시였다. 그러나 달수가 참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을 거두어준 최대감의 은혜 때문이었다. 대감은 늙어가고 있었고 새 아들은 주색 잡기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있었다. 만약 달수가 그림자처럼 뒤에서 이 집안의 살림을 지탱하지 않았다면 최대감의 가세는 진즉에 기울었을 터였다. 한편 최대감의 정치적 숙적인 형조판서 김자겸의 사가는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은밀한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김판서는 자신의 서재에서 검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물건을 어루만지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우고 있었다. 정원. 그 늙은 여우가 내 앞길을 사사건건 막아선 지가 어언 20년이다. 이제 그 질긴 인연을 끊어낼 때가 되었다. 그의 앞에는 최대감 집안의 살림을 총괄하는 집사 마서방이 식은땀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있었다. 마서방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대감마님, 정말 이 물건만 창고 깊숙한 곳에 넣어두면 제 평생 먹고 살 재물을 주시는 것입니까? 만약 들키기라도 한다면 제 목숨은... 김판서는 차가운 눈빛으로 마서방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장, 간이 콩알만 해서야 큰일을 어찌 도모하겠는가. 걱정 말라. 일이 성사되면 너를 내 식솔로 거두어 줄 것이니 허나 만약 실패하거나 입을 잘못 놀린다면 내 놈의 처자식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협박과 회유가 뒤섞인 목소리에 서방은 마른 침을 삼키며 검은 보자기를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조선 땅에서 감히 왕이 아니고서는 지닐 수 없는 물건. 바로 용의 발톱이 5개가 그려진 오조룡 우자룡 흉배가 달린 황룡포가 들어있었다. 영모의 증거였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같이 어두웠다. 달수는 뺨의 통증을 사기며 잠자리에 들려 했으나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러 잠을 이룰 수 없었다. 10년 전 눈보라 속에서 죽음의 냄새를 맡았던 그날처럼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서늘한 감각이 전신을 예민하게 깨웠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 없이 밖으로 나왔다. 바람 소리에 섞여 희미한 인기척이 들려왔다. 발소리는 조심스러웠으나 익숙한 보폭이었다. 달수는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어둠 속을 응시했다. 행랑채 쪽에서 그림자 하나가 빠져나와 곳간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굽은 등과 팔자걸음. 그것은 분명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마서방이었다. 이 깊은 밤에 마집사가 곳간에는 무슨 일로? 평소 게으르기로 소문난 그가 새벽녘에 곳간을 찾는다는 것은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었다. 달수는 숨소리를 죽이며 고양이처럼 날렵하게 그의 뒤를 밟았다. 마서방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품속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곳간 문을 열었다. 끼익. 녹슨 경첩이 비명 같은 소리를 내자 마서방은 화들짝 놀라며 주위를 살폈다. 다행히 바람소리가 그 소음을 덮어주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품에 안고 있던 검은 보자기를 쌀가마니 틈새 깊숙한 곳에 밀어넣었다. 그리고는 무엇에 쫓기듯 허둥지둥 곳간을 빠져나와 문을 잠갔다. 서방이 사라진 후 달수는 곳간 문 앞에 섰다. 자물쇠는 굳게 닫혀 있었고 달수에게는 열쇠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예민한 후각은 마서방이 지나간 자리에서 낯선 냄새를 포착했다. 그것은 쌀이나 잡곡의 냄새가 아니었다. 아주 미세하지만 고급 비단에서나 날 법한 사양 냄새와 함께 묘한 쇠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것은 평생을 이 집에서 일해온 마서방에게서 날 수 있는 냄새가 아니었다. 외부의 물건이다. 아주 귀하고 위험한 물건. 달수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다음 날 아침, 최대감의 저택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시작하는 듯했다. 하인들은 마당을 쓸고 부엌에서는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러나 달수는 아침 문안, 인사차 들른 사랑채에서 마서방의 행동을 예의주시했다. 마서방은 평소보다 과장되게 웃으며 하인들을 다그쳤고 최대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달수의 눈은 놓치지 않았다. 최대감은 간밤의 일을 모른 채 조정의 정세가 심상치 않음을 한탄하고 있었다. 요즘 김판서의 기세가 등등하다. 주상전하의 총애를 믿고 반대파를 숙청하려드니 피바람이 불 날이 머지 않았어. 대감의 말에 달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감마님, 댁내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셔야 할 줄로 아옵니다.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보다 안에서 새는 틈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최대감은 의아한 듯 달수를 쳐다보았다. 안에서 새는 틈이라니 무슨 말이냐. 달수가 서방에 대한 의구심을 막 털어놓으려던 찰나 대문 밖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이리 오너라. 의금부에서 나왔다. 역적의 수계. 최정원은 당장 나와 포박을 받으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홍씨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숙취에 찌들어 늦잠을 자던 아들들은 혼비백산하여 방에서 뛰쳐나왔다. 최대감의 안색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역적이라니. 내 평생 충심으로 전하를 보필했거늘. 이것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란 말이냐. 대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시퍼런 칼날을 든 의금부 군졸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왔다. 그들의 선두에는 음흉한 미소를 띠고 있는 김판서의 신복이 서 있었다. 최정원. 내 놈이 딴 마음을 품고 용포를 몰래 숨겨두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샅샅이 뒤져라. 쌀 한 톨 남기지 말고 뒤져서 증좌를 찾아내라. 군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곧바로 곳간으로 향했다. 마치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달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어젯밤 서방이 숨긴 것이 바로 대감을 처참할 올감이었음을.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지금 나서서 마서방을 지목해봤자 증거가 발견되는 순간 모든 변명은 구차한 목숨 구걸로 치부될 것이 뻔했다. 마서방은 이미 군졸들 뒤편에 숨어 비열한 눈빛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곳간 문이 부서지고 군졸들이 쌀가마니를 헤집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았습니다. 여기 영모의 증거가 있습니다. 라는 외침이 터져나왔다. 군졸이 높이 치켜든 것은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금실로 수놓아진 황룡포였다. 그 순간 최대감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고 집안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최대감의 시선이 허공을 맴돌다 달수와 마주쳤다. 그 눈빛은 공포와 억울함, 그리고 일말의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것이었다. 군졸들이 최대감에게 오라를 지우고 거칠게 끌고 가기 시작했다. 이놈들 놓아라. 나는 억울하다. 이것은 모략이다. 대감의 절규가 마당에 메아리 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몽둥이질 뿐이었다. 홍씨 부인과 아들들은 군졸들에게 매달리기는커녕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 뒷걸음질 치기에 바빴다.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아버님이 혼자 꾸미신 일입니다. 기태가 울부짖으며 내뱉은 말은 비수가 되어 최대감의 가슴에 꽂혔다. 그러나 달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냉철한 눈으로 군졸들에게 끌려가는 아버지와 그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마서방,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증거물을 챙기는 김판서의 수하들을 지켜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뜨겁게 달아올랐으나 가슴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금 감정적으로 날뛰어봤자 개죽음만 당할 뿐이다. 기다려라. 내 반드시 이 더러운 연극의 막을 내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달수는 소매 안에서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게 했다. 피가 배어 나왔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살려야 한다는 일념, 자신을 사람답게 대해준 유일한 이를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의지가 그의 전신을 휘감았다. 가문의 몰락이 시작된 그날, 모두가 절망에 빠져 울부짖을 때 역설적이게도 가장 천한 양자인 달수의 눈에서만은 서슬퍼런 투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극의 시작이 아니었다. 한 소년이 진정한 남자로, 그리고 가문의 수호자로 거듭나기 위한 잔혹한 시련의 서막이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참혹했다. 의금부 군졸들이 짓밟고 간 최대감의 저택은 마치 도적대가 약탈을 끝내고 떠난 폐허와 다를 바 없었다. 대문은 반쯤 뜯겨나가 덜컹거렸고 앞마당에는 깨진 독 항아리와 찢겨진 병풍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파괴보다 더 끔찍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공포와 배신이었다. 대감 마님이 끌려가신 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집안은 멸문지화, 맹문지화를 피하려는 악의 다툼의 장으로 변해 있었다. 안채에서는 홍씨 부인이 폐물함을 끌어안고 곡을 하듯 울부짖고 있었고 그 옆에서는 장남 기태가 노복들을 다그치며 돈이 될 만한 집기들을 챙기고 있었다. 어머니,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삼족을 멸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끝났어요. 우리라도 살 길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외가로 가든 어디 산속으로 숨든 당장 떠나야 한다고요. 아버지의 안위보다 자신의 목숨을 먼저 챙기려는 아들의 모습은 비루하기 짝이 없었다. 달수는 마당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그 추악한 광경을 지켜보았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지난 10년간 아버지라 부르지는 못했으나 친부보다 더 깊은 정으로 자신을 거두어준 분이 지금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피를 토하고 있을 터였다. 그런데 혈육이라는 자들은 도망칠 궁리만 하고 있다니. 달수는 주먹을 꽉 쥐고 안채 마루로 올라갔다. 마님, 그리고 도련님들, 지금 도망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역모를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대감 마님은 무고하십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구명운동을 해도 모자랄 판에. 달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기태가 신던 가죽신을 집어던졌다. 이 천한 놈이 어디서 감히 훈계질이야. 내 놈 때문에 부정이 타서 집안이 이 꼴이 된 것이다. 네가 들어온 날부터 재수가 없었어. 썩 꺼져라. 우리 눈앞에서 당장 사라지란 말이다. 홍씨 부인 역시 도끼 어린 눈으로 달수를 노려보았다. 너 같은 근본 없는 놈을 거둔 대감의 업보가 이것이다. 내 놈이 마 서방과 짜고 이 짓을 꾸민 게 아니냐? 썩 나가지 못할까?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다. 달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얘를 표하고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받은 소년의 것이 아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껍데기가 벗겨져 나간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서슬퍼런 집념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낡은 보찜 하나를 챙겼다. 그 안에는 어릴 적 입었던 농마가 다 된 옷 한 벌과 엽전 몇 양, 그리고 날카롭게 벼린 단검 한 자루가 들어있었다. 그는 비단 도포를 벗어던지고 거지나 다름없던 시절의 낡은 옷으로 갈아입었다. 양반집 양자로서의 허울을 벗어던지고 다시 10년 전 눈보라 속에서 살아남았던 야생의 짐승으로 돌아가는 의식이었다. 기다리십시오. 대감마님, 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모시러 가겠습니다. 달수는 어둠이 짙게 깔린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 저택을 빠져나갔다. 달수가 향한 곳은 한양의 번화가인 운종가가 아니었다. 빛이 닿지 않는 곳,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고 돈이면 사람 목숨도 사고 파는 무법천지. 바로 남대문 박칠패 시장의 뒷골목이었다. 어젯밤 곳간에서 보았던 그 황룡포. 달수의 예리한 감각은 그 옷이 예사, 물건이 아님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왕실의 의복을 만드는 상의원 내의원의 솜씨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정교했지만 그 바느질 땀에는 기묘한 특징이 있었다. 일반적인 명주실이 아닌 습기에 강하고 질기기로 유명하지만
다루기가 까다로운 북쪽 오랑캐의 쇠털실이 섞여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실에서 맡았던 미세한 화약 냄새와 사양의 향기. 이런 금기된 재료를 써서 역적의 옷을 지을 수 있는 배포 큰 장인은 한양 바닥에 단 한 사람뿐이었다. 그림자 침전, 혹은 맹인 침귀쟁괴라 불리는 노인. 칠패시장의 밤거리는 낮보다 더 소란스러웠다. 술 취한 왈패들의 고성방가와 흥정하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뒤섞인 그곳을 달수는 유령처럼 헤집고 다녔다. 거적을 뒤집어 쓴 거지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서도 귀는 열어둔 채 정보의 흐름을 쫓았다. 10년간 대감의 그늘 아래서 글을 읽었지만 그 이전의 달수는 이 바닥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불황아였다. 그는 익숙한 솜씨로 왈패 하나를 골목으로 끌고 가 단검을 목에 들이댔다. 침귀 영감이 어디 있느냐. 왈패는 처음엔 버티려 했으나 달수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질려 떨리는 손으로 폐가처럼 보이는 낡은 초가집을 가리켰다. 저기 산밑 다 쓰러져가는 저 집이야. 하지만 들어갔다 나온 놈이 없어. 미친 영감이라고. 달수는 왈패를 기절시키고 낡은 초가집으로 향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인기척이라고는 없었다. 하지만 달수의 코끝에는 희미하게 피냄새와 그 특유의 사양 냄새가 스쳤다. 망설임 없이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방 안은 어두웠으나 한가운데 놓인 화로에서 타오르는 불빛이 기이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하나가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다. 노인은 인기척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고 손끝으로 허공을 더듬으며 바느질 시냅을 하고 있었다. 귀한 손님이 오셨구만. 죽음의 냄새를 잔뜩 묻히고 말이야. 노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거칠었다. 달수는 단검을 거두지 않은 채 천천히 다가갔다. 어젯밤 최정원 대감댁 곳간에서 발견된 황룡포. 당신 솜씨지.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촛불에 비친 그의 얼굴은 기괴했다. 두 눈은 하얗게 멀어 있었고 눈꺼풀 주위에는 흉측한 화상 자국이 선명했다. 맹인 침귀였다. 그는 텅 빈 눈동자로 달수 쪽을 향하며 낄낄거렸다. 황룡포라니. 나는 수에 쏘이나 짖는 늙은이일 뿐이야. 용 같은 건 본 적도 없어. 시치미를 떼는 노인의 태도에 달수는 화로 옆에 놓인 자투리 천조각을 집어들었다. 검은 비단, 그리고 그 옆에 흩어져 있는 미세한 금실 부스러기. 어젯밤 곳간에서 보았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거짓말 마라. 이 실은 북방에서 온 쇠털실이다. 그리고 이 비단에서 나는 사양 냄새. 김자겸 판서의 집에서 즐겨 쓰는 향이지. 당신은 돈 몇 푼에 영혼을 팔고 죄 없는 사람을 역적으로 몰아 죽이는 흉기를 만들었다. 달수의 일갈에 노인의 웃음기가 사라졌다. 죄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죄 없는 놈이 어디 있어. 돈 주면 짓고 돈 주면 죽이는 게 이 바닥 생리야. 김 판서가 내 눈을 이렇게 만들었지만 그 대가로 내 목숨은 살려주었지. 그런데 내가 왜 내 놈 말을 듣고 그 무서운 양반을 배신하겠나. 노인은 뻔뻔하게 대꾸했지만 달수는 그가 떨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노인의 손가락 마디마디는 공포로 인해 미세하게 경련하고 있었다. 달수는 단검을 바닥에 꽂으며 무릎을 꿇고 앉아 노인의 눈높이를 맞췄다. 당신 목숨을 살려준 게 아니라 당신을 증거, 인멸용으로 남겨둔 것이오. 생각해보시오. 영모 사건이다. 일이 마무리되면 김 판서가 당신을 살려둘 것 같소. 입이 뚫린 놈은 언젠가 말을 하게 되어 있다. 그는 당신이 만든 그 옷이 대감의 목을 조르는 순간 당신의 목도 함께 조를 것이오. 노인의 표정이 흔들렸다. 그것은 그도 내심 우려하고 있던 바였다. 김자겸은 잔혹한 인물이었다. 비밀을 아는 자를 살려둘 위인이 아니었다. 침묵이 흘렀다. 타닥거리는 화롯불 소리만이 방안을 채웠다. 달수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나를 도와주시오. 대감을 살려주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이 지옥에서 꺼내주겠소. 당신이 만든 그 옷에 당신만이 아는 비밀이 숨겨져 있지 않소. 장인이라면 자신의 작품의 긍지를, 아니면 적어도 표식은 남기는 법. 달수의 말이 전곡을 찔렀는지 노인의 입가가 실룩거렸다. 한참의 정적 끝에 노인은 한숨을 내쉬며 화로 옆에 있던 낡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기이하게 생긴 바늘과
실타래가 들어있었다. 젊은이, 자네 눈에는 내가 미친 늙은이로 보이겠지만 나도 한때는 상의원의 침장 전장이었네. 내 손으로 골룡포를 지어 올릴 때의 그 긍지. 그걸 잊은 지 오래였지.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실타래를 어루만졌다. 맞아. 그 옷은 내가 지었네. 김판서가 내 손주놈 목숨을 담보로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지. 하지만 내 놈이 시키는 대로만 하지는 않았어. 노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달수의 귀를 의심케 했다. 옷을 지을 때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뜯어보면 알 수 있게. 용의 눈동자 안에 글자를 박아 넣었네. 아주 미세하게.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로 말이야. 그것이었다. 달수가 찾던 결정적인 증거. 단순한 위조품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주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 흔적이었다. 달수의 눈이 번뜩였다. 그 글자가 무엇이오? 노인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나직이 읊조렸다. 가짜자. 거짓과 자자를 용해 왼쪽 눈동자 속에 숨겨두었지. 그리고 그 실은 김판서대 곳간에만 있는 특수한 염료로 물들인 것이야. 불에 태우면 푸른 연기가 나지. 달수는 전율했다. 이것이면 충분했다. 아니, 이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었다. 갑시다. 날이 밝으면 추국 퇴켄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직접 가서 증언해야 하오. 달수가 노인의 팔을 잡으려 하자 갑자기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창호지 문 위로 수많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저 안에 쥐새끼들이 있다. 판서 대감의 명이다. 집재로 태워버려라. 김판서의 사병들이었다. 달수가 미행당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입막음을 위해 이곳으로 오고 있었고 공교롭게도 달수와 마주친 것이다. 매캐한 기름 냄새와 함께 사방에서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다. 맹렬한 불길은 순식간에 낡은 초가집을 집어삼킬 기세로 타올랐다. 어서 나가야 합니다. 달수는 당황하는 노인을 등 뒤로 들쳐 업었다. 꽉 잡으시오. 떨어지면 둘 다 죽소. 달수는 단검을 입에 물고 불길이 아직 닿지 않은 뒷문 쪽을 향해 몸을 날렸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짝이 부서져 나가고 달수는 불타는 집 밖으로 굴러나왔다. 밖에는 서슬퍼런 칼을 든 자객들이 그들을 포위하고 있었다. 십수명의 살수들, 그리고 등 뒤에는 맹인 노인,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그러나 달수의 표정에는 두려움 대신 서늘한 냉소만이 감돌았다. 그는 등에 업힌 노인에게 속삭였다. 영감, 오늘 밤은 좀 어지러울 거요. 하지만 맹세컨대 당신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겠소. 달수는 단검을 고쳐 쥐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지옥도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억울하게 옥에 갇힌 아버지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만이 불타고 있었다. 차가운 쇠붙이가 살과 뼈를 가르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불타는 초가집 앞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달수는 등에 업힌 노인의 무게를 감당하며 짐승 같은 감각으로 자객들의 칼날을 피했다. 죽여라.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자객의 우두머리가 내지르는 고함과 함께 서슬퍼런 검광이 달수의 목을 노리고 날아들었다. 달수는 몸을 낮춰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쥐고 있던 단검으로 상대의 손목을 그어버렸다. 비명과 함께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평소에는 붓을 잡고 장부를 넘기던 손이었으나 10년간 남몰래 연마해온 생존 본능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했다. 그러나 수적 열쇠는 명확했다. 달수의 어깨와 허벅지에서는 검붉은 피가 흘러내려 옷을 적시고 있었다. 노인은 등 뒤에서 바들바들 떨며 연부를 외우듯 중얼거렸다. 아이고, 나 때문에 젊은이가 죽네. 죽어. 달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를 악물었다. 입 다무십시오. 염라대왕 앞자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때였다. 달수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포위망의 한쪽을 뚫으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화살 하나가 날아와 자객의 어깨를 꿰뚫었다. 누구냐? 당황한 자객들이 고개를 돌린 사이 칠패시장의 왈패들이 몽둥이와 쇠스랑을 들고 함성을 지르며 쏟아져 나왔다. 달수가 초반에 정보를 캐내려 제압했던 그 왈패가 동료들을 끌고 온 것이었다. 야, 이 쥐새끼들아. 우리 구역에서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려 들어 감히 칠패, 호랑이의 잠을 깨워 왈패들이 난입하며 난전이 벌어진 틈을 타
달수는 노인을 더욱 단단히 업고 어둠 속으로 질주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과다출혈로 시야가 흐릿해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동이 터오고 있었다. 해가 중천에 뜨면 의금부에서 대감의 추국이 마무리되고 형이 집행될 것이었다.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한편 의금부 추국장 퇴르자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비비린내와 타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최정원 대감은 형틀에 묶인 채 처참한 몰골로 늘어져 있었다. 밤새 이어진 모진 고문에 정강이 뼈가 으스러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으나 그는 끝내 거짓 자백을 거부했다. 나는 영모를 꾸미지 않았다. 끊어질 듯 이어지는 신음소리에 주리를 틀던 나졸들도 고개를 돌렸다. 형조판서 김자겸은 붉은 관복을 입고 높은 의자에 앉아 싸늘한 눈으로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승자의 잔혹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최정원, 독한 늙은이로구나. 증거가 명백하고 네 집안의 노비조차 네 죄를 고했는데 언제까지 버틸 셈이냐. 내 놈이 입을 다문다고 해서 네 자식들과 구족이 무사할 줄 아느냐. 김자겸의 손짓에 나졸들이 최 대감의 장남 기태를 끌고 왔다. 기태는 공포에 질려 바지에 오줌을 지린 채 바닥에 머리를 떼치며 울부짖었다. 판서 대감 살려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혼자 미쳐서 벌인 일입니다. 저 늙은이가 죽어 마땅합니다. 자식의 입에서 나오는 폐륜적인 저주를 듣는 최 대감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렸다. 육체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마음의 지옥이었다. 김자겸은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으며 추국관에게 명했다. 들었느냐? 친아들조차 아비를 고변하였다. 더 이상의 신문은 무의미하다. 대역죄인 최정원의 목을 베고 그 일족을 멸하여 후환을 없애라. 판결문이 낭독되고 망나니가 춤을 추기 위해 칼에 물을 뿜으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멈추시오. 그 판결은 틀렸소. 우렁찬 고함 소리가 의금부의 담장을 넘어 추국장을 뒤흔들었다. 굳게 닫힌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피투성이가 된 달수가 노인을 등에 업은 채 비틀거리며 들어섰다. 그의 몰골은 사람이라기보다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에 가까웠다.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상처는 끔찍했고 온몸은 그을음과 피로 뒤범벅되어 있었다. 그러나 형형하게 빛나는 두 눈만은 김자겸을 똑바로 쏘아보고 있었다. 군졸들이 창을 겨누며 앞을 막아섰지만 달수의 기세에 눌려 함부로 찌르지 못했다. 네,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망동을 부리느냐. 당장 저 미친놈을 끌어내라. 김자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달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등에 업힌 노인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외쳤다. 여기 이 사건의 진실을 말해줄 증인이 있습니다. 영모의 증거라던 황룡포를 직접 만든 장인입니다. 장내가 술렁거렸다. 황룡포를 만든 장인이라니. 추국을 참관하던 조정 대신들과 승지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김자겸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으나 이내 표정을 수습하며 비웃었다. 어디서 눈먼 거렁뱅이를 데려와 수작을 부리는 것이냐. 내 놈도 역적의 무리로구나. 저놈까지 묶어라. 군졸들이 달려들려는 찰나 달수가 품에서 단검을 꺼내 자신의 목에 갖다 댔다. 내가 죽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진실이 묻히는 것은 참을 수 없다. 만약 내 말이 거짓이라면 여기서 내 목을 칠 것이나 그 전에 이 노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조선의 법도는 죽은 것이다. 달수의 결기에 찬 외침에 추국을 지켜보던 우의정이 손을 들어 군졸들을 제지했다. 잠깐, 드러나보자. 죽기 전에 할 말이나 다 하게 해주는 것이 국법이다. 우의정의 개입에 김자겸은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달수는 노인을 부축하여 황룡포가 놓인 증거대 앞으로 다가갔다. 노인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허공을 더듬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소인은 침기라 불리는 늙은이입니다. 닷새 전 어떤 분의 사주를 받고 이 옷을 지었습니다. 그분은 제 손주놈의 목숨을 담보로 협박하셨지요. 노인의 말에 김자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달수가 말을 이었다. 그 사주를 한 자가 누구냐? 노인은 망설임 없이 손가락을 들어 단상 위에 김자겸을 가리켰다. 바로 저기 앉아 계신 분의 목소리입니다. 저분이 제게 북쪽 오랑캐의 쇠털실과 사향을 주며 옷을 짓나 명하셨습니다.
김자겸이 탁자를 내리치며 고함쳤다. 이 미친 늙은이가 감히 내게 누명을 씌우려 드느냐. 증거를 대라. 증거가 없다면 내 놈의 혀를 뽑아버릴 것이다. 김자겸의 위세에 노인은 움츠러들었지만 달수는 침착하게 황룡포를 들어 올렸다. 증거는 이 5단에 있습니다. 달수는 횃불 하나를 집어들고 황룡포의 용문양 가까이 가져갔다. 이 옷에 쓰인 금실은 김판서 댁에서만 쓰는 특수한 염료로 물들인 것입니다. 이 실은 불에 타면 검은 연기가 아니라 독특한 푸른 연기를 내뿜습니다. 그것이 북방의 희귀한 약초가 섞인 염료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달수가 횃불을 용의 발톱 부분에 살짝 갖다 대자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실이 타들어갔다. 놀랍게도 피어오르는 연기는 선명한 청록색이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짙은 사양 향기가 퍼져나갔다. 장내는 경악으로 물들었다. 김자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하지만 달수는 멈추지 않고 용의 머리 부분, 자수를 가리켰다. 그리고 여기 장인만이 남길 수 있는 표식이 있습니다. 용의 왼쪽 눈동자를 자세히 보십시오. 우의정이 직접 내려와 돋보기를 들고 자수를 들여다보았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로 촘촘하게 박힌 눈동자. 그 검은 점 속에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명확하게 글자 하나가 수놓아져 있었다. 거짓가자. 가짜라. 우의정이 탄식하며 중얼거렸다. 용의 눈에 가짜라는 글자가 박혀 있어. 그 한마디는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추국장을 강타했다. 완벽한 반전이었다. 최대감은 흐릿한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는 것을 느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길바닥에서 주워온 저 아이가 자신의 목숨을, 아니,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저토록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것이다. 반면 자신의 친아들은 살기 위해 아비를 팔아넘겼다. 최대감은 비로소 깨달았다. 혈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허상인지,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건 모함이다. 누군가 조작한 것이다. 김자겸은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그때 구석에 숨어있던 마서방이 덜덜 떨며 기어 나왔다. 달수의 눈빛과 마주친 그는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머리를 부며 자백하기 시작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했습니다. 김판서 대감께서 시키시는 대로 곡간 열쇠를 넘겨주고 옷을 숨겼습니다. 제발 목숨 많은 마 서방의 자백은 김자겸의 몰락에 째끼를 박는 결정타였다. 우의정은 즉시 군졸들에게 명령했다. 당장 김자겸을 포박하고 그 일당을 하옥하라. 최정원 대감의 포박을 풀고 의원을 불러라.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었다. 김자겸은 관모가 벗겨진 채 질질 끌려나가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기태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었고 형틀에서 풀려난 최대감은 피투성이가 된 달수에게 손을 뻗었다. 달수는 비틀거리며 대감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 거친 손을 잡았다. 대감마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최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달수의 피 묻은 뺨을 어루만졌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간절했다. 아니라, 네가 나를 살렸다. 네가 내 아들이다. 진정한 내 아들이야. 그 말과 함께 최대감은 안도감의 의식을 잃고 달수의 품으로 쓰러졌다. 달수는 아버지를 끌어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이 걷히고 눈부신 아침 햇살이 의금부 마당으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길고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알리는 서광래광이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나 최정원 대감의 저택 담장 너머로는 여전히 매캐한 쑥뜸 냄새와 쌉싸름한 탕약 냄새가 끊이지 않고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 냄새는 더 이상 죽음이나 절망의 징조가 아니었다. 그것은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 살을 틔우는 치유의 향기였으며 긴 겨울을 견뎌낸 고목이 다시금 싹을 틔우기 위해 흘리는 수액과도 같은 것이었다. 의금부의 차가운 돌바닥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왔던 최대감은 달수의 지극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기력을 회복하고 있었다. 달수는 지난 한 달간 가끔 한번 풀지 않은 채
대감의 곁을 지켰다. 밤이면 대감의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물렀고 낮이면 직접 약탕기를 부채질하며 약을 다렸다. 그 모습은 효자 셔즈라는 말로도 부족할 만큼 헌신적이었다. 반면 집안의 공기는 사뭇 달라져 있었다. 안채의 홍씨 부인은 마치 죄인처럼 두문불출하며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아버지를 팔아넘기려 했던 장남 기태와 나머지 아들들은 사랑채 근처에는 얼씬도 못한 채 행랑채 구석방에 처박혀 숨죽이고 있었다. 조정에서는 이미 김자겸과 그 일파에 대한 처단이 마무리된 상태였다. 김자겸은 능지처 참링 지주잔을 당하여 그 시신이 사방에 흩뿌려졌고 위증을 사주하고 뇌물을 받았던 관리들은 모조리 유배형에 처해졌다. 배신자마 서방 역시 차명을 면치 못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권력의 정점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던 자들의 말로 치고는 너무나 허망하고 참혹한 결말이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최대감은 마침내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비록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10년 전 그 눈보라치던 밤보다 더욱 맑고 깊어져 있었다. 대감은 조용히 하인을 시켜 달수를 불렀다. 달수야, 채비를 하거라. 오늘은 가문의 사당츠당을 열 것이다. 사당을 연다는 말에 집안이 술렁거렸다. 사당은 조상의 위패를 모신 신성한 곳으로 집안에 중대사가 있을 때만 문을 여는 금역지뮤이었다. 기태와 형제들은 혹시나 자신들에게 다시금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를 품고 쭈뼛거리며 마당으로 나왔다. 사당 앞에는 정갈한 제사상이 차려졌고 향연기가 피어올랐다. 최대감은 엄숙한 표정으로 조상들께 절을 올린 뒤 떨리는 손으로 두루마리 하나를 펼쳤다. 그것은 최씨 가문의 족보, 주푸였다. 대감은 먹을 갈아 붓을 적신 뒤 침묵 속에서 식솔들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기태에게 머물자 기태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기태야. 대감의 낮지만 서늘한 부름에 기태가 움찔하며 대답했다. 예. 아버님, 너는 내 핏줄을 타고났으나 짐승만도 못한 마음을 가졌다. 아비를 팔고 가문을 욕보였으니 내 너를 호적에서 파내어 관노로 보내야 마땅하나. 조상님들의 낯을 보아 차마 그리하지는 않겠다. 대감의 말에 기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 했으나 이어진 말은 청천벽력과 같았다. 허나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오늘부로 너와 네 어미 그리고 동생들은 강원도 산골의 별채로 내려가거라. 그곳에서 평생 땅을 일구며 네가 저지른 폐륜을 참회하며 살거라. 죽는 날까지 한양 땅은 밟지도 못할 것이다. 내 사후에도 상주 노릇을 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거라. 기태와 홍씨 부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으나 대감은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그것은 피로 이어진 인연을 끊어내는 뼈를 깎는 아픔이었으나 가문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가장의 마지막 결단이었다. 하인들에 의해 기태의 일가가 끌려나가고 마당에는 다시금 정막이 찾아왔다. 대감은 달수를 제단 앞으로 불렀다. 달수야, 이리 가까이 오너라. 달수가 꿇어앉자 대감은 족보의 빈 공간에 붓을 가져갔다. 그리고 한 획 한 획 힘주어 이름을 써내려갔다. 최달수, 최다쇼, 단순한 양자가 아닌 가문의 대를 잇는 적자 디즈로서의 입적이었다. 붓을 내려놓은 대감은 달수의 손을 잡고 족보 위에 올려놓았다. 보거라. 이제 너는 명실상부한 내 아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피가 물보다 진하다 하지만 나는 겪어보니 알겠구나. 피보다 진한 것은 은혜를 아는 마음이며 혈통보다 귀한 것은 사람의 됨됨이라는 것을. 달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 족보 위를 적셨다. 거지 소굴에서 짐승처럼 살다가 눈 속에 파묻혀 죽어가던 아이. 평생을 주워온 자식이라 손가락질 받던 그 서름이 그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져 내렸다. 아버님. 소자. 가문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않는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달수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오열하며 큰 절을 올렸다. 대감은 그런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날 이후 최대감의 집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달수는 타고난 명석함과 성실함으로 가문의 대소사를 완벽하게 처리해 나갔다.
그는 가장 먼저 칠패시장의 맹인 침귀 노인을 찾았다. 노인은 달수가 마련해준 양지 바른 곳에 아담한 기와집에서 평온한 노후를 보내게 되었다. 달수는 틈날 때마다 노인을 찾아가 말동무가 되어 주었고, 노인은 죽기 전에 자네 같은 귀인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복이라며 껄껄 웃곤 했다. 또한 달수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거나 가난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곳간을 열어 구휼미를 베풀었다. 사람들은 그런 달수를 보며 하늘이 낸 효자,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했다. 최씨 가문의 명성은 예전보다 더욱 높아졌고, 대가문 조정의 거듭된 부름에도 불구하고 벼슬을 사양한 채 아들이 일궈가는 가문을 지켜보는 낙으로 여생을 보냈다.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10년 전 그날처럼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밤이었다. 사랑채 온돌방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고, 최대감과 달수는 마주 앉아 찻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여전히 매서웠지만 방 안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다. 대감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회상에 잠겼다. 달수야, 기억나느냐? 네가 처음 이 집에 오던 날, 사랑채 대들보가 무너지던 그 밤을. 달수가 미소 지으며 찻잔을 채웠다. 어찌 있겠습니까? 그때 아버님께서 저를 믿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쯤 이름 없는 무덤에 흙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대감은 고개를 저으며 달수의 손등을 덮었다. 아니다. 그때 내가 너를 구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구하러 온 것이었다. 그날 눈밭에서 너를 본 순간 내 운명이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내게 닥칠 재앙을 막아주기 위해 하늘이 보내준 방패였고, 썩어가는 내 가문을 도려내기 위해 보내준 명검이었다. 대감의 눈가에 주름진 미소가 번졌다. 그는 방 한구석에 놓인 낡고 해진 비단 도포를 가리켰다. 10년 전 달수를 감싸 안았던 바로 그 옷이었다. 달수는 그것을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다. 사람의 인연이란 참으로 기묘하지 않으냐. 작은 선의 하나가 돌고 돌아 태산 같은 은혜로 돌아오니 말이다. 네가 내 아들이 되어준 것은 내 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 달수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은 더 이상 춥고 시린 눈이 아니었다. 겨우내 얼어붙은 대지를 포근하게 감싸 안아 다가올 봄에 피어날 생명을 품어주는 따스한 이불과도 같았다. 두 부자의 그림자가 은은한 등불 아래 하나로 겹쳐졌다. 핏줄로 맺어지지 않았으나 그 어떤 혈육보다 단단하게 맺어진 인연의 끈. 그것은 탐욕과 배신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진실된 사랑과 신의의 증거였다. 늙은 아비와 젊은 아들의 웃음소리가 눈 내리는 밤의 고요를 타고 담장 너머로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그 소리는 마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세상에게 전하는 희망의 노래처럼 들렸다.